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지나가다 들려주신 많은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급 반전 코미디 스릴러 액션에 메가톤급 폭소를 터뜨릴 재밌는 사연을 준비했어요. 바로 읽어드릴 테니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19살 때까지 자랐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알지도 못한 채 성인이 되었고 혈혈단신으로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긴 했지만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대학에 갈 꿈 자체를 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반지하 자취방을 구했고 일자리로는 용역 사무실에 찾아가 건물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이라는 임금 제도가 없어서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간신히 100만 원을 넘는 돈밖에 벌지 못했답니다. 저는 외모도 볼품없고 키도 작아서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청소 작업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들 갓 20살 된 아가씨가 아닌 아줌마로 봤을 정도였죠. 그래서 거울을 볼 때면 제 외모를 스스로 비관하기도 했고 부모님이 절 버린 이유가 못난 외모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나 우울감이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장악해버렸답니다. 물론 인생을 얼마나 살아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게 고통이거든요. 그게 우울감에 빠져있다 보니 하고 있는 청소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자주 결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담당자님이 연락을 해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당연한 연락이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반지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3달 가까이 집에서 라면이나 물만 마시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벌어놓은 돈이 뚝 끊기고 자취방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어요. 은둔형 외톨이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결국 먹고 살 본능에 따라 집 밖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일단 월세를 한 달만 미뤄달라고 사정하고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았답니다. 하지만 용역 사무실에서는 저에게 줄 만한 일이 없다며 다른 데로 가보라고 했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사람 구한다는 공고가 유리창에 붙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 일을 구하러 왔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제 못난 외모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꾸미지 않은 모습 때문인지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미 구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을 수십 번을 들으며 여러 상가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꼬박 8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일할 곳은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내일 똑같은 헛수고를 할까봐 오늘 내로 일자리를 기어코 잡아내고 말겠다 다짐했네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제 마음은 급해졌고 아픈 발목은 더 바삐 움직였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었는데 더는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아주 높은 빌딩이 보였어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잠시 상상하면서 몇 층이나 될지 1층부터 위로 유리창을 세어보았어요. 거의 13층까지 세었는데 창밖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밧줄 하나에 매달려 건물을 청소하며 내려오는 로프공이더라고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봤었는데 힘들고 위험한 극한 직업이라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는 거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돈은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낫다고 인터뷰한 로프공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건물 외벽 청소 로프공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슴이 점점 강하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나에게 살 길은 이 직업이구나.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무조건 이 직업을 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로프공 아저씨가 1층까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건물 외벽 청소부로 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거의 1시간을 기다리자 건물 유리 청소를 마친 아저씨가 땅에 발이 닿았고 저는 곧장 달려가 그분께 인사부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아저씨,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회사원보다는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왜 묻는 겁니까? 설마 아가씨가 일을 해보겠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맞는데요? 저 로프공이 되고 싶어요. 아저씨처럼 줄을 타고 유리창을 청소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고요. 에이, 젊은 사람이 공부해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당신 같은 어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젊어 보이나요? 맨날 아줌마 소리만 듣고 살아왔는데 기분 좋네요. 어쨌든 아저씨, 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요? 일은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청소는 자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살다 보니 아가씨가 이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먼저 말을 거는 건 처음이네요. 내가 사장이자 직원이에요. 혼자 명함 돌리면서 일이 들어오면 이렇게 줄에 매달려 청소를 하는 게지.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젊은 사람이 외벽 청소를 하겠다니.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김경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21살이고 고졸이에요. 할 줄 아는 기술은 없으니까 이제부터 사장님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절 직원이자 제자로 받아주세요. 제가 용기 있게 말을 하자 로프공 사장님이 껄껄 웃으시며 줄을 정리하셨어요. 자세는 좋지만 받아줄 마음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도 하지 못하는 신세구나 하고 자신을 비관하며 다시 반지하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시 용역 사무실을 돌아다녔는데 역시나 저에게 일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라는 상실감이 들었고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살았을 땐 지긋지긋한 단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혼자 나와 살아보니 그때가 100배는 낫다는 걸 깨닫기도 했네요. 답답한 마음에 어디 가서 바람이나 쐬고 싶어 한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서면 모든 곳이 잘 보일 것 같아 캔맥주 하나를 사서 올라갔죠. 난간에 기대어 머리칼을 날리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여기서 이러는 건 옳지 않아요. 어서 난간에서 떨어지세요. 어머, 사장님이시네요? 여기서 또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니, 어제 봤던 그 아가씨? 이봐요.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요? 아직 앞길이 9만리인데 여기서 삶을 포기하려는 거요? 제가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난간에 기대어 있으니 제대로 오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뛰어내릴 마음도 용기도 없었는데 사장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쇼를 하기로 했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살길 원하시면 로프공으로 받아주세요. 그럼 그리로 가겠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제자로 드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얼른요. 정말이죠? 그 약속 꼭 지켜야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인생에 대한 훈계를 시작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부모님을 생각해라.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 없는 천의 고아라고 했더니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출근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은 얼떨결에 내일부터 나와요. 내가 일을 가르쳐 줄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싸 가오리 라고 크게 소리치고 건물 옥상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장님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현장에 가서 자기가 하는 걸 먼저 구경부터 하라며 처음 로프를 매듭 짚는 것부터 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무서우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인생에 어둠만 있던 제가 무서울 리가 없어서 바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첫날은 교육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며칠 동안은 따라다니면서 물품 준비와 정리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며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고 그 다음 주부터는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건물의 유리창을 청소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걸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겁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데다 청소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사장님은 저를 조수로 오랫동안 같이 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오래 일할 일자리를 찾았네요. 사장님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혈혈단신이라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처자식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월급도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건물 외벽 로프공으로 10년을 일한 저는 작은 집도 생겼고 차도 있어서 사는 게 재밌어졌답니다. 제 나이가 30이 되었더니 사장님은 오지랖 이상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경자야, 너 돈도 많이 모았겠다. 나이도 찼겠다. 시집은 안 가냐? 사장님, 시집은 저 혼자 가나요? 누가 받아줘야 갈 거 아니에요. 여태껏 남자 손도 못 잡아봤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뭐? 아이, 그게 사실이냐? 너 정도면 예쁘고 성실하니 며느리감으로 딱인데 말이야.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니다. 사장님이 당신도 모르게 아들이 죽었다는 걸 말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사정인지 몰랐는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사셨는지 아주 조금 가늠할 수 있었어요. 저를 제자이자 딸처럼 생각해 주신 사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누군지 몰라도 저를 보면 크게 실망하고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장님이 확신의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 저를 좋아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 뒤 사장님과 소개받기로 한 남자를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한다고 하며 소개했어요. 평범하고 온순해 보였고 웃는 인상이 참 멋졌답니다. 김 사장님 말씀대로 예쁘시네요이. 웃으실 때 눈이 반달이 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이. 네? 제가 예쁘다고요? 아, 빈말이어도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니. 그러게 말씀하시면 섭하지라. 경자씨는 허벌나게 예뻐요이. 지가 첫눈에 반해버렸단께요. 사투리가 재밌으시네요. 고향이 전라도 쪽이신가 봐요? 아닌데요이. 나가 토종 서울 사람인지라. 지가 할머니 손에 자랐는디. 그라서 일하게 사투리를 쓰는 것이죠이. 서울 토박이인데 사투리라 너무 귀여우세요. 나가 귀엽다고이?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일일 하는 거요이? 그는 유머가 넘치는 데다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큰 인연을 이어준 셈이었죠. 저와 그 일을 만나는 몇 달 동안 30년 동안 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웃었습니다. 어찌나 재미있고 웃기던지 매일 배꼽이 빠지게 웃었답니다. 경자야, 오빠가 랩을 한번 해볼까 하는디 한번 보여줄까나? 뭐? 랩? 오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래, 해봐 어디. 잘 들으라잉. 헤이 경자, 너는 나의 요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팔자. 우리 이만 사귀고 결혼을 해보러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꺼정 지지고 볶고 살자. 나는 너의 남자. 우리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자. 헤이. 그이는 프로포즈를 전라도 사투리의 랩으로 하더군요. 저는 감동 대신 폭소를 했고 너무 많이 웃어서 눈물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그이는 제 눈물을 보더니 아따, 우리 경자가 감동을 했을까나. 나가 준비를 참말로 잘했네. 우리 그만 합쳐보자잉.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받은 남자가 그이였고 앞으로도 죽어서도 평생 그이뿐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좋아, 결혼하자. 우리 둘이 살면 허벌나게 재밌을 거야. 그치?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만나야 쓰겠네. 싸게 가보자잉. 뭐 지금? 오빠 나 추리닝 바람인데 어떻게 가. 다음에 가자. 우리 경자는 뭘 걸쳐도 빛이 나부러. 지금도 여신님께 싸게 가보자고. 그렇게 그이의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어머니를 만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한 어머님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제 쪽으로 방향을 돌려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세상 다정한 표정으로 반겨주셨죠. 이에 저도 너무나 반갑고 혹시 다리를 다치셨나 싶어 여쭈어 봤더니 수십 년 전에 사고로 다리를 다치셔서 영영 걸으실 수 없게 되었답니다. 사고 후 장애인이 되셔서 홀로 당신의 아들을 키워왔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어요.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는 곧 주방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앉은 키에 맞춘 싱크대에서 음식을 조리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돕겠다고 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저를 밀어내셨죠. 이윽고 식탁 앞에 모인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철붕아, 이 색시랑 언제 결혼할 생각이냐? 참 고운 처자인 것 같은디 빨리 하면 좋겠다. 어머님, 저를 바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안 봐도 훌륭한 사람일 거라 믿으니까 더 두고 볼 필요가 없지. 그리고 사실 내 다리가 이 모양이어서 절봉이는 친할머니 손에 키워졌어. 나랑 같이 산 지는 3년밖에 안 돼. 애미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아따,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한단가요? 엄니가 일부러 날 안 키운 게 아니라 요렇콤 다리가 불편하니까 할매가 날 키운 거잖소. 나는 다 이해한단께요. 엄니한테 섭한 거 하나 없으니까 제발 좀 엄니 자격 없단 말씀 좀 하지 마세요잉. 철봉아, 고맙다. 넌 어쩜 이리 마음이 고울 수가 있니? 엄마가 미울 만도 한데 말이야. 여하튼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면 난 무조건 축복해 줄 거야. 그이는 3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요양하던 시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당신이 키우지도 않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며 많이 미안해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그이가 할 말이 있다며 입을 떼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시어머니를 혼자 두면 걱정이 돼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제가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죠. 그이 말을 들었는데 모질게 싫다, 안 되겠다는 대답은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그이의 하나뿐인 혈육인데다 같이 산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어머니와 어떻게 따로 살겠어요. 또 깊이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외롭게 살았던 천의 고아인 저에게도 엄마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혼수 몇 가지를 들인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로프공으로 일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그만두길 바랐는데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고 소중해서 그만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남편 혼자 시어머니를 건사하고 사는 것보다 둘이 벌어서 생활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 말해주며 제 일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시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는데 휠체어 생활이 익숙한 탓에 살림을 혼자 잘하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할 테니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당신의 식사만 챙겨 드시고 일상을 지내셨죠. 이렇게 무탈하고 평범하게 시집살이를 이어가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개를 들었는데 개주가 갯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내 돈뿐만 아니라 내 여동생 돈 3천만 원을 죄다 날려버렸으니 어쩌면 좋으냐. 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빨리 잡으면 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신고했지. 그런데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잠수를 탄 거라 경찰들도 잡을 가망성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 돈이 내 전 재산인데 어쩌면 좋으냐. 남편은 이모의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고
저는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모님 돈은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저 꽤 능력 있는 여자니까 그 정도는 갚아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정말이냐? 아니다. 그건 안 될 소리다. 나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내가 사기당한 돈까지 대신 갚아주면 미안해서 네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절봉 씨랑 결혼해서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많이 행복해요. 고아였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건데 이 정도 난관은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 도움을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제 돈을 받기로 하셨고, 남편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 이런 짐을 안겨준 것 같다며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한 식구끼리 뭐가 그리 미안하냐며 괜찮으니 그만 슬퍼하고 웃으며 지내자고 했죠. 그렇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불행이 제 앞에 닥치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고층에서 안전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25층 건물에 매달려 유리창을 닦다가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답니다. 사장님께 말을 전하고 바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경찰들이 남편의 시신을 보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고층에서 떨어져 숨졌기 때문에 시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황망한 마음에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셨어요. 집에서 저와 슬픔을 나누며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한 식구가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같이 지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아와서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잠시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못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더니 그이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귀에 들리지도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시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속삭이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하고 시댁에 남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계속 같이 살아도 되는지 여쭈었는데 다행히도 기뻐하시며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경자, 너를 나에게 주고 떠난 것 같구나. 이젠 네가 내 딸이다, 경자야. 우리 둘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보자. 예미가 잘난 거 하나 없지만 너를 친자식으로 여기도록 하마. 약속한다고.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저를 낳아준 엄마로 여기고 살아갈게요. 우리 진짜 모녀가 되어서 잘 지내봐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거나 이동할 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런 배려를 거절하셨어요. 경자야, 이러지 않아도 돼.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와서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다. 화장실도 외출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야. 길 가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것도 실례이고, 이건 널 혼내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거야.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너무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거라. 알았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넌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려던 거잖니. 괜찮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서예 학원을 보내줄 수 있겠니? 붓글씨를 쓰면 심신의 안정도 되고 정신건강에 좋다는구나. 내가 아직도 아들놈을 가슴에 제대로 묻지 못해서 마음이 심란하다.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학원이 어디예요? 저랑 같이 가서 등록해요. 아니야, 그냥 현금으로 줬으면 하는데. 학원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더구나. 서예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나 한다 해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기대에 찬 눈을 하고 계셔서 그냥 돈을 인출해서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도 자주 외출을 하셨는데 서예까지 하셔서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셨어요.
아들을 잃은 심정을 잊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 그냥 어딜 다니시는지 여쭙지 않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시길 바랐죠. 그런데 서예 학원비를 드린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어머님이 또 돈을 요구하셨어요. 경자야, 내가 아는 장애인 동생이 있는데 사정이 아주 딱하게 됐더구나. 보이스피싱을 당해 가진 돈을 전부 날렸다네. 불쌍하기도 하지. 남편도 자식도 없는 애인데 혼자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친구분을 도와드리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그렇네요. 우리 형편도 그닥 좋지 않은데 남까지 도와가며 사는 건 좀 그래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거절했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뭐? 너 능력 있는 여자라고 했잖니? 가족끼리 도와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던 게 엊그제인데 벌써 말을 바꾸는 거냐?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도울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난 딸이라고 생각해서 눈치 보지 않고 말한 건데 앞으로는 네 눈치를 봐가면서 말해야겠구나.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 또한 불편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자 시어머니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경자야, 내가 말이야 친구 둘이랑 같이 장사를 해볼까 한다. 너도 내 손맛이 어떤지는 잘 알지? 김밥집을 차릴 계획을 세웠어. 나까지 3명이서 2천만 원씩 모아서 장사를 하기로 했다. 마침 가게가 싸게 나온 데가 있다더구나. 장사요? 어머님, 왜 고생을 돈을 주고 하시려고 해요? 제가 생활비랑 용돈까지 넉넉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드리는 돈으로 평범하고 소소하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뭐냐 그 말은? 나 같은 반빙신은 집구석에 처박혀 살면서 며느리 돈이나 축내면서 살라는 거냐?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성공해서 네가 갚아준 돈도 다 갚고 진짜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 네가 맨날 위험하게 일하는 게 얼마나 걱정이 됐는 줄 아니?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이 진심으로 들리진 않았지만 저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셔서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휠체어를 탄 노파가 식당 일을 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드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바로 싫다고 말했다간 또 많이 화를 내실 것 같아 두루뭉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생각? 2천만 원이 무슨 목돈이라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건지. 예, 빨리 대답해 줘라. 내 친구들이 나만 빼고 장사하게 되면 그땐 진짜 화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곤 또 밖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 생각을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가 모르던 어머님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죠. 앞으로도 돈 요구를 계속할 것 같아 이제라도 관계를 끊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평일이었습니다. 사장님과 둘이 한 상가의 창문 청소를 하게 되어서 로프에 매달려 유리창을 닦으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상가의 유리창은 대개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유리여서 실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리창을 닦게 되면 마음이 편했어요. 실내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지 않았으니 느긋하게 천천히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옆에서 유리를 닦던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저기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여기 창문 사이로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시어머니인 것 같다. 네? 거긴 뭐 하는 곳인데요? 혹시 서예학원인가요? 아니, 간판 같은 거 없다. 대충 보니까 불법 카바레?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와서 아는데 분명 제비족들이 아줌마들 손잡고 춤추면서 등쳐먹는 곳일 거야. 사장님, 저희 시어머니는 못 걸으시잖아요. 춤을 어떻게 춘다고 카바레에 있겠어요. 나도 알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죽은 절봉이 엄마가 맞는 것 같아.
네가 이쪽으로 와서 확인해 보든가. 저는 그럴 리가 없다 대답하면서도 사장님 로프에 안전고리를 걸고 옆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곤 창문 틈새로 실내를 보았습니다.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캬바레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더군요. 천장에 형형색들의 미러볼이 흔들거리고 있었고 그 밑에서 남녀가 진한 스킨십을 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도 모자라 하이힐을 신고 젊은 남자의 품에 안겨 질퍽하고 더러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는데도 분명히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 창문을 슬며시 열어 귀를 가져다 댔어요. 음악 소리가 크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제비족과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나 집에 안 갈래. 자기가 날 가져도 되는 날이야. 자기, 정말 멋지어. 누님, 지난번에 돈 빌려달라고 했던 건 어떻게 되셨어요? 며느리인지 딸내미인지 2천만 원 받아오신다고 했던 거 말이에요. 제가 그 돈만 있으면 당장 이 일을 때려치우고 누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자기야, 며느리년이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지난번 3천만 원 줄 때는 군소리 없이 주더니만 내 아들놈이 죽고 나서 돈 쓰는 게 시원찮아. 누님, 그럼 그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곤란한데. 오늘 뜨거운 밤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요. 자기, 그럴 거야? 난 모든 걸 자기한테 걸었는데 이런 식으로 튕기면 애간장이 탄단 말이야. 난 오늘 꼭 자기 품에 안겨 잠이 들고 싶다고. 연병할 며느리년이 돈을 안 줘서 내 기분을 망치네. 아들 새끼는 되져서 보험금 하나 남기지 않고 말이야. 쭉 장애인으로 뻥까 치면서 나랏돈 먹으면서 애인이랑 잘 살고 있었는데 날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애원해서 그렇게 해줬더만 얼마 갖다 주지도 않고 되져버리다니. 아우, 짜증나. 하여간 애새끼들이 죄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만. 자기야, 내가 계속 며느리년한테 뜯어내서 갖다 줄 테니까 우리 빨리 합치자, 달링. 에헤, 이건 맨입으로는 안 되지만 누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밤 뜨겁게 달궈줄게요. 후아. 누님, 너무 뜨겁다고 데이지 마세요. 어머, 관동이야, 자기야. 벌써 흥분되기 시작했어. 더 꽉 세게 끌어안아줘. 창문 사이로 엿들은 시어머니와 제비족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위장하고 사는 데다 제 남편과 살 때부터는 등골을 빨아먹으며 기생충처럼 살고 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식을 돈벌이 말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생각하지 않더군요. 이런 인간을 시어머니라고 여긴 것도 모자라 남편이 죽고 나서도 끝까지 모시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광분했고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인간들 죄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들이죠.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가 같이 응징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거래처 하나가 끊기겠구만. 그래도 경자, 네 일이 우선이지. 넌 내 딸 같은 존재니까. 그럼 시작해볼까? 저희는 똑같이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창문에 발을 대고 밀어내며 허공에 몸을 띄웠다가 이내 유리창을 발로 깨 부쉈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소리가 나며 캬바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사장님은 로프를 몸에서 풀어버리고 유리창 청소할 때 쓰는 막대기형 걸레를 들고 춤바람난 제비족들과 아줌마들을 향해 사정없이 갈겨댔습니다. 그리고 걸레밥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서 사장님과 동시에 뿌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사장님이 입구를 막겠다고 달려가서 청소 밀대로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전 다른 누구도 아닌 시어머니를 향해 걸레밥 물을 다시 한번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씨부럴려나. 네가 감히 내 서방을 데려다가 빨대꼬롬 쪽쪽 빨아먹었냐이? 장애인 쇼를 하면서 내 돈까지 빨아먹어서 저 짝에 있는 제비새끼한테 갖다 바치려고 한 것이냐이? 야, 이년아.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하는 짓이야? 느닷없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가 다 들여불었어이. 니년이 나의 서방을 어떻게 여겼는지 나를 호구로 잡았다는 것까지 다 들어버렸어. 나았다고 다 애미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니년한테 하는 소리였구마이. 이년아, 너 오늘 내 손에 되졌어. 시어머니는 뭐라 욕을 해댔는데 저는 귓등으로 듣고 걸레로 면상을 갈겨댔고 아예 입안에 걸레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곤 말짱한 다리를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아파 이년아. 너 때문에 내 각선미가 망가지잖아. 우리 좌기가 내 다리를 파냈다고. 그만하지 못해. 걸레물에 튀겨 죽일련.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 당신은 이제 인생 쫑나게 생겼다고. 불법 캬바레에 온 게 문제가 아니야. 장애인으로서 사기친 거 다 걸릴 거라고. 그럼 니년이 그동안 받아먹은 장애인 연금? 다 토해내야 할걸? 그렇지 못하면 감옥에서 떼오게 되든가! 저는 몽둥이질을 잠시 멈추고 시모의 앞날을 경고해줬더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도망치려고 많은 인파를 뚫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밀대를 들고 사정없이 사람들을 때리며 잘 막아내고 있어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다급하게 달려와 무릎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답니다. 경자야, 우리 딸 이러지 말거라. 이 애미를 살려다오. 지금 걸리면 30년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진짜 생지옥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자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제발. 시부르려나. 이제야 현실 파악이 된 거냐이? 자식 버리고 살던 니년을 애미로 받아준 내 남편이 불쌍하다 이년아. 도망갈 길은 없어. 넌 이제 끝이라고. 알아들었냐이? 경자야, 내가 잘못했다. 나 철봉이 유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빌도록 하마. 그리고 너에게도 제대로 된 애미 노릇을 하겠어. 그러니 제발 경찰에 잡히게만 하지 말아다오. 이 늙고 못난 년을 용서해 달란 말이야. 이렇게 빌게. 시어머니는 손이 부르틀 때까지 싹싹 빌었고 흘린 눈물로 바닥에 무릉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빼내주기로 결심했어요. 여기서 밖으로 빼내줄까요? 그럼 이리 와요. 여기 로프를 타고 내려가세요. 뭐? 이 줄을 타고 내려가라고? 나 같은 노인네가 이런 걸 타고 어떻게 내려가니?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싫으면 관두시든지. 아, 알았다. 그런데 이거 안전한 거냐? 걱정 말아요. 안전고리 연결해서 천천히 내려가면 되니까요. 어서 타세요. 경찰한테 잡히기 싫으면. 이 길 말고는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겁먹지 말고 이리 오세요. 안 잡아먹어요. 그래. 너만 믿는다. 이윽고 몸을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안전조끼를 입히고 로프에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건물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야, 이년아, 이거 쫑나게 무섭잖아. 이걸 타고 어떻게 내려가? 거기 줄을 서서히 풀어봐요. 그럼 몸이 내려갈 겁니다. 얼른요. 헤이, 씨부를. 캬바레에서 제비족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망할년이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걸레 빨던 물로 샤워를 시키고 건물 밖으로 날 집어 던지다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진작을. 울부짖으며 꺽꺽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낄낄거리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아래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소리쳤어요. 어이, 경찰 아저씨들! 여기 줄에 매달린 할망구 보이시죠?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잘 받아가세요. 30년 동안 장애인 행세하면서 연금 타먹은 노망난년이에요. 그리고 춤바람 나서 제비족 똥꾸뇽에 처박은 돈이 수천만 원이나 돼요. 이 정도면 좋은 선물이죠? 그러자 밑에 있던 경찰관들은 시어머니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경찰관들한테 잡히기 싫어 끈을 풀지 않고 허공에 계속 매달려 있더군요.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습던지 한참 동안을 웃었습니다. 한편 문을 막고 있던 사장님이 경찰의 노크에 문을 열어 캬바레에 있던 바람난 인간들을 모두 연행해 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잡혀갈 때까지 시어머니는 아직도 줄에 매달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말년에 줄을 타고 있다니. 짭새가 있어 내려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맴돌다니. 이런 젠장.
망할 며느리년 때문에 내 인생 쪽내게 생겼네. 야, 이년아, 내 인생 돌리도! 이년아, 빨리 줄 풀고 내려가. 잠깐. 저기 네 치마 사이로 흐르는 노란 국물 혹시 설사똥이야? 그래, 이년아. 나 지금 쪽나게 무섭다고. 무서워서 치마에 똥오줌을 지렸다고. 너 인연 유명인사 되겠다. 저기 사진이랑 동영상 찍는 사람들 보이지? 다들 널 찍고 있는 거야. 대스타 납셨네? 그럼 거기 계속 매달려 있든지 경찰한테 잡혀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난 이만 퇴장할 테니까. 너 인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도 똑같이 바지에 똥오줌을 지리는 날이 오게 만들 거라고. 저는 무시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경찰들이 설득해서 줄에서 내려오는 시어머니를 구경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다들 똥냄새가 심했는지 서로 쇠고랑을 채우는 걸 미루더군요. 그리고 경찰차 안에 신문지를 깔고 시어머니를 태우고 떠나갔답니다. 저는 그날 미치도록 웃었네요. 얼마 뒤 불법 캬바레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제비족들은 죄다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고 바람난 아줌마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제 시어머니는 장애인으로 위장하고 나랏돈을 타먹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받은 장애인 연금이 수억 원이었는데 벌금을 한 푼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소유한 시댁을 압수당하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져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판사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사정하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고 깜빵에 들어갔네요. 그렇게 제 죽은 남편의 한을 풀어주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바로 시댁에서 짐을 빼고 저만의 공간을 구했습니다. 방 2칸짜리 빌라였는데 혼자서 살기 충분히 넓고 아늑해 보였네요. 새로운 둥지를 틀고 혼자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동안 묵묵히 저를 챙겨주신 사장님께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M1 사기꾼년에게 효도를 한 걸 생각하면 사장님께 죄송하고 송구했답니다. 사장님,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좀 징그럽긴 한데 딸같이 생각하는 경자 네가 그래준다면야 좋지. 딸내미, 우리 오늘도 유리창 닦으러 올라가 볼까? 네, 아빠. 올라가요. 파이팅! 이렇게 저와 사장님은 호칭을 모녀 사이로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사랑도 새로운 친구도 생기지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 간의 인연에는 악연이 끼어 있는 게 세상의 불문율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저와 남편 사이에 낀 악덕한 사기꾼 시어머니 같은 인간들처럼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재미있게 웃으셨길 바라며 물러가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정말 판타스틱하고 절정으로 다다른 코미디 자체네요. 여러분도 재밌으셨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